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 온라인 과학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3단원 생물의 다양성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 각자 교과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범위는 130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 문제의 개수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수업은 총 2회로 진행됩니다. 지금 시간은 대단원 마무리 1회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면 이대로 영상을 쭉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0쪽의 1단계 생각금을 완성하기입니다. 3단원 전체에 대한 개념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주제에서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서부터 나온 문제인데요. 생물 다양성이 높다 혹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다양성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소가 3마리 있죠? 첫 번째 소, 두 번째 소, 세 번째 소가 있는데 각자 털의 색과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뿔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는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의 답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이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의 가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과가 있죠? 생선이 있고 버섯도 있어요. 이것은 식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재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자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한다 라는 말을 합쳐서 부를 수 있는 말은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것이 유입되면 생물 다양성에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래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외래종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크게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었죠. 국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협약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주제에서 나온 마지막 생물의 분류의 가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래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단계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주원, 승미, 연우는 각각 어떤 측면의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쓰시오. 주원이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깊은 숲도 있고 맑은 개울도 흐르고 축축한 습지도 있어서 다양한 생물이 살기에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친 숲, 개울, 그리고 습지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었나요? 그럼 승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미의 측면은 설악산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전나무와 같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냥, 도마뱀, 삭과 같은 많은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동물이라는 말을 종이라는 말로 바꾸면 승민은 종 다양성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연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우는 어떤 사람은 눈의 색이 까맣지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눈의 색이 다 다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 이유는 위에서도 봤겠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우의 측면은 유전자 다양성의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우의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다. 사막 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여우의 생김새와 다른 까닭을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해당 문제는 3월 중에 나간 퀴즈와 유사한 문제네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모두 여우라는 같은 종입니다. 근데 사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생김새가 다른 경우죠. 우선 사는 곳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북극 여우 같은 경우, 북극은 춥죠. 그리고 사막 여우, 사막은 덥죠. 편의상 붉은 여우는 그 중간인 평균 온도의 지역에서 산다 라고 우리가 필기를 해 놓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운 곳에서는 몸속의 열을 잘 방출해야 열사병에 걸리지 않겠죠. 따라서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보면 귀가 큽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얼굴도 되게 뾰족하게 생겼고 몸집이 작아요. 작다. 네, 작습니다. 반대로 북극 여우는 열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추위에 견딜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열이 잘 빠져나가는 귀는 작고요. 몸집을 보면 알겠지만 털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 털. 네, 이를 정리하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범 답안을 쓰자면 사막은 덥기 때문에 몸의 열을 잘 방출하기 쉽도록 귀가 크고 몸집이 작다. 몸집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몸집이 작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못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31쪽에 있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찾았나요? 자, 그러면 다음은 새 학생이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중 생물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인데 우선은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교과서 108쪽의 내용을 참고하면 더 좋기 때문에 잠시 교과서 108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네, 나와 있죠. 생물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생물을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육지에 산다, 물에 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분류 방법 두 번째는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동물은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는 반면 알을 낳는 동물이 있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식물이 있을 거고요.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 이걸 알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은 요 세 친구의 말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연입니다. 민들레는 꽃이 피는 식물이고 이끼는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다. 이거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특징에 의해서 분류한 방법이죠. 주어니로 넘어가 볼게요. 고사리는 먹을 수 있지만 개나리는 먹을 수 없는 식물에 속해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나눈 분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미. 고래는 수중 동물이고 고양이는 육상 동물이다. 사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는 곳을 말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사는 곳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 즉 생물의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 사람은 가연이가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생물을 같은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인데요.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종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108페이지 본문을 참고하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종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을 해 볼게요. 종이란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무리를 뜻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가나다라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니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사막에는 사자도 살고 코끼리도 살고 있죠. 근데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사자와 코끼리가 같은 종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 정답이 아니고요. 디귿을 볼게요. 자손의 수가 같고 수명이 비슷하다 라는 말은 개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새끼를 똑같은 수만큼 낳았다. 그리고 비슷한 수명으로 산다 라고 해서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헥함과 민들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특징을 한 가지씩 쓰시오. 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112쪽과 113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잠시 페이지를 이동하기 이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확인하면 우선은 A를 한번 볼게요. A는 민들레와 헥함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죠. 즉, 헥함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민들레와 헥함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짚고 나서 다시 교과서 112쪽과 113쪽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112쪽과 113쪽인데요. 헥함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헥함이. 자, 헥함은 여기 있고요. 헥함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원생생물계라는 생물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원생생물계의 중요한 특징은 단세포 혹은 다세포 생물이며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신벌레처럼 먹이를 섭취하는 종류와 헥함처럼 광합성을 하는 종류도 있다라는 부분, 방금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들레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민들레가 어디 있을까요? 민들레는 여기 있고요.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그럼 식물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이 발달한 다세포 생물이다. 기관이 발달했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식물계와 원생생물계의 특징 파악이 되었나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은 B부터 정리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자, B를 한번 모범 답안을 써볼게요. 자, B. 민들레와 핵함의 공통적인 특징 뭐였냐면 네,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하자면 광합성이란 햇빛, 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합만의 특징 A를 정리하자면 네, 조직과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5번 문제까지 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1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풀이는 2회 동안에 진행을 될 거고요. 이번에 학습과제는 확인용으로만 낼게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출제를 할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글 퀴즈 형식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 잊지 말고 완료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